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연 배터리 독립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또 단가도 뭐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전기차 회사들이 하면 더 비쌀 가능성이 있지만, 어딘가에 계속해서 종속해서 가느냐, 지금 이 기회에 독립을 해서 내재화에 가느냐, 요거는 꼭 비용의 문제만은 아닌 또 다른 것들이 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회사에 또 종속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회사, 특히 이제 자금력이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결코 그거 포기하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시장 쭉 한번 살펴보고 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박근영 이사님,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네, 바로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급은 잘 불러주셔야 네,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엔 이사님이시라. 너무 감사한데요. 네. 뭐 회사 관계자분들도 본사분들도 아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부르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코스피는 약간 하향, 그리고 코스닥이 좀 올랐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것보다도 연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번에 연준과 관련된 FOMC 관련된 의사록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좀 변한 부분인데, 이게 줄이 쫙 그어진 부분들이 이게 이번에 삭제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한 성명서 변화가 3월과 5월이 어떻게 다르냐. 소비와 생산이 완만한 성장세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이라고 변경을 했고요. 표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자리 평가는 반등했고 왕성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왕성했다라고 이제 재차 변경하면서 네. 약간 좀 축소를 했고요. 최근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썸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는데, 썸이라는 것은 뭐 한두 번, 뭐 두세 번 이 정도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삭제되었고,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에 도달하기 위해라는 문구가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저 future increases in a target range라는 문구도 삭제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어떤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레인지를 좀 더 어느 정도 문구를 삭제하면서 이제 인하 기대감을 사실 좀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신호가 5월이냐 6월이냐에 관심이 쏠렸었지만, 5월 달은 이제 지표를 좀 더 보겠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6월에 더 가까워진 모습이고요. 충분히 이제 제약적인 기조에 도달했다는 암묵적인 시사를 먼저 했고, 추가 인상을 시사할 수 있는 용어나 문구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아마 지표를 좀 확인하고 6월부터 금리 인상을 좀 종료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냐라고 시장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지금 관련해서 이게 금리에 대한 그 이제 예측이죠. 예측인데요.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5.0에서 5.25 거의 그대로 이제 가장 높은, 그러니까 6월달부터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 종료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 파란색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7월달부터 바로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걸로. 7월부터 인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파란색이 점점 내려가면 뭐 11월도 내리고 12월도 내리고 내년 1월도 내리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확률에 베팅한 이 퍼센테이지가, 이건 뭐 물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이 FMC 관련된 부분들이 끝나면서 이렇게 6월 달에 금리 인상 종료, 그다음에 뭐 7월부터 바로 인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사이에 CPI가 한 두 번 정도 나오죠.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한두 번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국내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 마지막에 이제 기자회견 때 약간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표를 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은행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한 6.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시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모두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히토류, 페라이트, 니켈 등의 일부 비철금속이 아침부터 또 강세를 지속했는데요.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주라든지 미용기기나
기계업종 이런 쪽이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아침에는 반등을 모색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인 건설이나 화학도 이제 종중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양 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하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잠깐 이제 하향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이 시간대에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4월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가 49.5로 발표되면서 3개월 만에 경기 위축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이제 시장을 잠깐 움츠리게 만든 이유였고요. 최근 강세를 보이던 히토류나 페라이트 관련주가 일부 급락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약간 과열 양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종목 빼고는 또 많이 급락을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옷장에 많이 빠졌고요. 로보티즈나 뉴로메카 등의 일부 로봇 관련주는 또 그 사이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4월에 차이신 제조업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제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예상이 50.3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49.5로 나오면서 이제 올해 들면서 첫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제 항상 차이신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 항목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속도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정책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 사진 뭐냐면은 이제 수출 주문 이게 이제 뭐 중국어로 돼 있어서 이 수출 주문이라는 걸 써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누구 글씨입니까 이건? 한화투자증권 아마 담당 애널리스트 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면 이 4월 차이신 제조 PMI 쇼크소에서 주목할 것이 신규 수출 주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신규 수출 주문이 3월 대비 올랐다고 보면서 경기 확장 국면 50 이상으로 신규 수출 주문이 이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제조업 생산 경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4월 심리 지수도 최근 2년 내에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2023년 2월이 최고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4월 심리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보니까 뭐 중국 시장이 그렇게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는지 아까 잠깐 시장이 주춤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네.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악화 우려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미국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는 100.8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면서 1330원대 후반에서 1440원 초반 이 사이에서 계속 기록했는데 오늘 달러 약세 영향에 14원 이상 급락하면서 1320원대의 거래가 장중에 됐습니다. 이외에 외국인은 오후 들면서 점차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시 하방 경직성을 강화했고요. 장 막판에는 에코프로가 재상승하면서 또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플러스로 견인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의약품과 금융, 운수, 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업종 집중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의약품과 전기가스 업종을 코스피에서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중심으로 의약품이 강세였는데 바이오시밀러, CMO, 제약, 치료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서 오늘은 사실은 제약바이오의 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쪽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쏠렸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했던 건설업이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등이 상승했고 뒤이어서 기계도 강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500억 규모 자사수 소각을 발표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장중 10%대 급등세까지 나왔습니다. 이 반면 이제 비금속 광물이 약세였는데 히터류 관련주 부각에 전일 급등세 기록했던 유니온이 단기 차익 실현이 매물되면서 장중 15% 급락을 보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우조선해양 등의 방산 조선주도 약세를 기록하면서 운수 장비도 하락했습니다. IT 투자 심리 위축으로도 전기전자가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PCB 업종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지 못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이제 2천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장중 상승 전환했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과 제약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부품이 약세를 보였은 게 특징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다양한 업종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업종이 좀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아까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서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8% 오르면서 또 제약바이오를 좀 견인했고 18%요? 예, 오늘 그래요? 예. 엄청 올랐네. 네.
하여튼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좀 관심이 있으셨던 우리 부장님이시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는데 어제 뭐 그제 계속 하여튼 며칠째 지금 네. 또 키워드로 나오는 페라이트 뭐 네, 자석 맞습니다. 같은 거죠. 네, 히토류나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급등에 따른 종목별 혼조세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화전자는 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스피온이라든지 미래나노텍 등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외의 관련주들은 사실 급락세가 굉장히 많이 그래요?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까지는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가 그 막판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페라이트라는 그 어떤 사업 보고서 상에 페라이트 단어만 들어가면 다 찾아서 어제 그 관련주다. 얘기해 네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너무 좀 과열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어제 좀 많이 이제 특징주로 너무 많이 잡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관련해서 아침 시초가 부분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확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캐스피온이나 삼화전자, 미래나노텍 이 정도 수준만 좀 플러스권이었고 나머지는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대신 뭐 페라이트 사용 검토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보자면 이 연구 자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히토류 자석에 비해서 자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또 무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제 뭐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한데 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제 좀 더 허들이 있고 실제 이제 뭐 적용된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테마성 움직임이 너무 과하게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페라이트 관련주 뭐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가 상승이 굉장히 뭐 주식을 이끌었다, 시장을 이끌었다 볼 수 있는데요. 예, 뉴스로 좀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4월 급등 이후에 섹터가 이제 일부 조정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약간 중단하는 게 시사가 되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 쪽으로 좀 빠지게 되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이제 수급 쪽으로도 좀 환경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급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그 관련된 먹사와 그 백신 CDMO 계약 체결 관련된 이슈가 보도가 됐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인데요. 이게 오전 중인가 점심 때쯤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머크사와 한국 시간으로 PM 4시 30분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CDMO 계약을 네네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리포트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전 장중에 저한테 날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후장에 이게 이제 뭐 반영이 되면서 이게 뭐 다른 쪽으로 다 뭐 이렇게 이동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머크사 관련된 CDMO 계약 체결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되면서 이렇게 아예 나와버린 거죠. 크레딧 스위스는 여전히 영업 잘 하고 있나요? 모르겠네. 글쎄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대죠 여기가. 네. 그때 한번 네네, 심각하게 생겨갖고. 예.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약간 브레이킹 뉴스 비슷하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외신에서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이제 그런 게 반영이 좀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좀 주가가 이제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릴리 관련된 일라이 릴리 쪽 관련된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삼상 성공 뉴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중국과 인도 쪽에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의약품법을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EU 내에서 필수 의약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와 기초 화학 물질의 생산을 촉진하면서 중국이나 인도 등의 너무 해외 의존도를 갖고 있는 것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서 벨기에가 제안하고요. EU 쪽에 아주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료 의약품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뭐 의약품 생산 공장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데 기인하는데 일부 이제 유럽 쪽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타이레놀 관련된 부분도 코로나 시절에 타이레놀 원료 의약품 있잖아요. 이것도 유럽 쪽에서 이제 인도에서 또 안 주는 바람에 엄청 또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때. 타이레놀의 원료를. 네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또 의존을 많이 할 거예요. 인도에서 의약품도. 갖고 오는 모양이군요. 유럽 쪽에서는 막 인도 쪽에서 좀 조달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네. 중국하고 인도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본다면 중국이 40%나 이제 중국이
이제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의약품법 제정 추진 소식도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이슈가 금일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온기를 좀 부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약주들이 여러 개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네. 네. 저번에 그 현대차증권 바이오 섹터 네. 전달 나왔을 때 저 닐리 부분 그 아. 스케줄로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네, 그게 나왔네요. 아, 그때 임상, 나오셔서 저한테 엄청 네. 한 소리 듣고 가셨는데 예, 예. 아, 그분 말씀이 맞네. 네. 지나고 나면 또 항상 이렇게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돼. 네, 여튼 바이오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오늘 강세 요인을 이 뉴스로 일단 헤드라인 쪽으로 저희가 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한번 풀어드린 거고 네. 일단 좀 약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일라이 릴리 그 도나네맙 긍정적인 임상 결과 공개 이 관련해서 이제 그 치매 관련 알츠하이머 관련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파마로 알려진 이제 일라이 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 관련된 미국의 FDA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가 좋았는데 이번 임상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182명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수행이 됐고요. 도나네맙은 그 알츠하이머 질환 평가 척도에서 임상 실험군이 35%의 능력 저하 감소가 나타나서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나 기능 저하에 관련된 임상 치매 척도 총점도 36%의 능력 저하 감소가 확인되면서 2차 평가 변수도 일단 충족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 최초의 임상 3상 결과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치매 관련 쪽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유의성이 입증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입증된 임상 결과는 상당히 좀 좋은 결과라고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상반기 중에 미국의 FDA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나네맙의 FDA 품목 효과가 나오면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과 그다음에 레켐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승인되는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가 될 수 있고요. 릴리사가 이제 이전에도 도나네맙의 어떤 신속 승인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지난 1월에 미국 FDA에서 해당 요청을 거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된 거고요. 시장 조사업체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은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시장이 작년에 42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가면 156억 달러로 그러면 한 4배 가까이 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거다 봤습니다. 그래서 메디프로라는 종목가 상한가를 갔고요.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 아이큐어, 엔케이맥스, 퓨처캠, 뭐 대화제약, 샤페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HLB 제약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외에도 뭐 바이오 투자 심리 개선 속에서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뭐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 한미약품까지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제 국제학회에서 폐암과 알츠하이머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NK맥스도 주목을 좀 받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급등은 아니었지만 한 2, 3% 정도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좀 큰 종목인데 불구하고 오늘 괜찮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올해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글로벌 알츠하이머 항체 이벤트에 주목을 하라라고 리포트를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공장 완전 가동과 생산 효율화 기대보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의 예측보다도 상당히 빠른 4공장 매출이 올라온다는데 아마 4Q 정도의 매출이 올라올 거로 생각했던 것들을 3Q로 좀 당기는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4Q에서 3Q로 좀 당겨지는 쪽으로 아마 리포트를 낸 것 같습니다. 4분기 이제 4공장 수주 현황은 지난 10월에 6만 리터 동 가동이었고 오늘 6월에 18만 리터 동 가동 예정인데 현재 9개 고객사와 12개 제품에 대해서 계약 체결했고 29개사와 44개 제품에 대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고객 물량은 5공장과 연계해서 논의 중인 품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대보다 5공장 투자가 좀 빠르게 발표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사공장 투자 배경에는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는 알츠하이머 항체 CMO 수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함된다면 추가적인 레벨업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 관련된 이슈가 뭔가 확정이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글로벌 알츠하이머 항체의약품 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상당히 좀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리포트를 낸 건데 역시나 이제 이 가능성은 6월 9일 날 바이오젠 에자이의 레캠비, 이게 레카네맙이거든요. 정식 허가 위한 자문위회가 일정이 있고요. 7월 6일까지 FDA 정식 허가 일정과 CMS의 메디케어 보험 커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중순 6월 전에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밥의 임상 3점 데이터 공개되면서 이제 뭐 FDA 승인 신청서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5공장의 선수주 그리고 추가 공장 증설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상반기가 슬로우하고 하반기 좋아질 거로 봤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 주가에 대한 회복 속도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바이오 말고 제약 쪽에도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원료 의약품 관련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됐던 타이네롤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거에 이제 요소수 대란 사태와 비슷한 실정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대부분 이제 수입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더라도 공급을 탄력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수요도 증가하게 되면 아예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내재화를 하든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EU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아까 그런 법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제약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금률은 24.4%에 불과하다. 너무 낮습니다. 원료의약품 자금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완저의약품 자금률 60%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2021년 2월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료의약품을 반도체, 배터리, 필수의약품 생산 및 공급 패러다임을 저비용에서 공급 안정, 고품질 등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 의약품 입찰 시에 가격 외에도 제조소의 어떤 그 위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제조하느냐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원료의약품 관련된 국산화 필요성도 여기에 따라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해서 원료의약품 관련해서는 경보제약이라든지 아까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괜찮았고 JW 중해제약, 뭐 대화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등의 제약업체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제약업체도 오늘 보통 이제 바이오 갈 때 제약도 바이오 제약 같이 가죠? 일반적으로 아닌가요? 또 따로 가나요 여기는? 같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같이 가죠? 바이오 제약. 오늘 바이오와 제약주들이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까? 네, PCB 기판 관련 기판. IT 쪽입니다.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BH도 많이 빠졌고 심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오늘 한 4%대 네.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심텍이 이제 상반기 영업 실적 전망, 그러니까 이제 대덕전자와 심텍 등이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아. BH도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였지만 심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상반기 합계로 보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계로 영업이익이 BEP 수준 정도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전망 공시를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상반기까지 BEP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결국 그러면 2분기는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1분기만큼 이제 2분기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심텍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영업 실적 전망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망이 매출액이 수정 전에는 5,117억을 전망을 했는데 상반기 전망을 수정하면서 매출액을 4,413억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원래 이제 수정 전에는 52억 흑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1분기에 뭐 아마 한 2,300억 정도 적자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분기까지 이제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52억 흑자 전환했으니까 상반기보다 1분기가 2분기보다 훨씬 더 그랬지만 2분기가 훨씬 많이 플러스로 낸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OP 마진을 상반기 전망을 플러스 52억 전망해서
557억 적자로 전망을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2분기도 대규모 적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택이 엄청나게 이제 영업 실적 전망을 이제 1분기 전망 자료를 낸 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좀 좋지 못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택이 좋지 못했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BH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을 수정한 이유가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심화 지속 영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분기 매출액은 심택 같은 경우에 시스템 IC양 그리고 이제 DDR5양 제품 매출이 증가가 2분기부터 매출액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성장 추세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서 기존 전망치 대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2분기 매출의 예상치를 소폭 이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망에 이제 좀 어닝 쇼크가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실적 전망 자체가 2분기가 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판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아까 그래서 뭐 BH, 뭐 대덕전자, 심태,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네. 좋지 못했고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분기별 PCB 수출과 심택 매출이 이제 나타난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은 약간 검게 보이는 쪽이 이제 PCB 수출 지표고 네. 붉은 게 이제 심택의 매출인데요. 비슷하네요. 비싸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확 꺾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2022년 2분기 정도 피크를 찍고 3분기 이후부터 계속 쭉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좋지 못한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전사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률 전망이라 해가지고 심택에 대한 대신증권 추정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매출인데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실선이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0% 그러니까 이제 흑자 전환되는 기준점을 봤을 때 올해 3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2분기까지는 적자,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이제 심택이나 대덕전자 등등을 이야기할 때 2분기까지 좋지 못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지만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SK증권도 이제 오늘 오후에 오늘 기판 관련 부품주들이 주가 하락 관련 코멘트를 장중에 오후에 냈는데요. 뭐 역시 이제 주가 하락의 배경은 일부 기업의 실적 쇼크나 퀄컴의 실적 코멘트에 의지하면서 이제 이런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역시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세종기업 데이터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게 보면 BH 매출단이거든요. 역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BH 매출 흐름입니다. 이 BH도 매출이 빠진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역시 이제 패키징 기판 산업 동향은 반등은 예상 대비 좀 느리고 상당히 완만하게 회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2분기의 첫 시작인 4월에 PCB 수출도 상당히 저조한데 전년 동월 대비 4월 달만 보면 약 36.5% 감소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안 좋았던 거 알지만 네. 4월 달도 별로 안 좋은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다만 패키지 기판 업황은 저점을 통과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코멘트는 이제 패키징 기판의 반등 흐름은 당초 예상보다 느리고 완만하지만 반도체 기판 업황은 이미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의 강도보다는 기판의 투자 포인트는 바닥의 시점을 본다. 이게 뭐 이야기가 계속 비슷하게 반도체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바닥을 벗어날 때가 뭐 사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SK증권에서 이제 오늘 코멘트를 오후에 냈고 바닥이라는 게 이제 그 업황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적자 폭이 많이 나오는데 2분기가 적자 폭이 좀 줄기만 하면 이제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적 저점 확인된 기업들, 뭐 주가 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제 DDR5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오히려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글쎄요 PCB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을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바닥의 시점과 관련된 부분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코멘트를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퀄컴도 중국의 모바일 부품 주문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또 퀄컴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그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모바일 쪽이 이제 약하면 삼성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중국의 모바일 부품 매출 단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퀄컴의 이러한 뭐 모바일 부품 주문의 약세 언급도 아마 삼성전기나 여러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약세가 좀 진행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업황 바닥이 주가 바닥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특히 예. 심택
쪽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심택과 실적은 반도체 업체의 가동률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DDR의 가격이 어떻게 했던 그런 건 상관없이 네네. 가동률에 뭐 하이닉스 가동률, 삼성전자의 가동률에 따라서 심택은 BHI는 차이가 틀리고 네네네. 가동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1분기부터 하이닉스랑 키옥시아 등이 가동률을 지금 낮췄고 네.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낮추기 때문에 음흠. 신택은 이 업황 바닥보다도 이제 감산을 언제까지 멈추느냐. 그게 관건인 거고요. 감산을 언제까지 신택은 멈추느냐. 특별하게 가동률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네. 물론 이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동률을 낮추는 거고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가동률이 언제 좀 멈춰주느냐에 따라서 그 신택의 실적이 반등이 그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BH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업황 바닥 뭐 그런 네네.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느 섹터 가볼까요? 네, 오늘 좀 새로운 IT 쪽에서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캐패시터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보다가 아침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 삼영이라는 종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기차 캐패시터 필름의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오늘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 이제 필름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콘덴서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콘덴서 필름? 네. 그게 뭐예요? 베이직 원단을 가지고 패턴 증착한 필름을 가지고 필름 캐패시터를 만든다는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약간 되게 투명한 필름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름 캐패시터가 만들어지면 전기차용 인버터,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나 뭐 태양광 인버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캐패시터 필름이란 게. 그래서 이제 삼영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 삼영 공장 내에 이제 캐패시터 필름이 이제 이렇게 돌돌 감아져 있는 이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사명. 예. 사명이 회사 이름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사명이 사명이에요? 예. 삼영. 삼영. 삼영화학이었는데 예. 네. 일주일 전에 3영으로 예. 그 삼영. 바뀌었습니다. 예. 아, 원래 사명이었다가? 삼영화학. 아, 삼명화학이었다가? 예, 예. 아. 일주일 전에 삼영으로 이제 바꾼 거죠. 아, 그래요? 화학을. 예. 네, 화학을 삼영. 떼시고? 예. 네. 그 30이라 생각합니다. 삼영. 네, 30.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네.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캐패시터 필름이란 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용 인버터나 태양광 인버터 쪽에 들어가면서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기 여기에 쓰이는 필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이 이제 있는데 이게 그 전자 포장용 필름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삼영이 국내 유일의 캐패시터 필름 개발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캐패시터 필름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이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와 왕자 재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왕자 재지. 왕자? 예. 재지? 예, 이름이 왕자 재지라고 합니다. 도레이 왕자. 첨단 소재하고 예. 왕자 재지. 예. 발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네. 삼영 이렇게 해서 독과점이 있는 거죠. 아. 세 기업이 독과점입니다. 근데 동사의 점유율, 그러니까 삼영이라는 회사의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글로벌 3위이고요. 예, 최근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네. 필름 킬로그램당 단가가 2020년에 4,056원에서 22년 5,725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장비 발주 기간이 길고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쇼티지 해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NH투자증권에서 삼영이라는 회사의 사업 부분별 매출액 추이 전망인데 이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이제 BOPP라는 어떤 제품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아래쪽에서 두 번째 약간 옅은 파란색 그게 이제 캐패시터 필름이거든요. 근데 2018년도부터 보시면 쭉쭉쭉 많이 굉장히 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꽤 큽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최근 들어서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캐패시터 필름은 이제 삼영이 잘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PVC나 PE나 PO 등등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삼영 중공업이라는 또 계열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아마 NH투자증권에서의 어떤 코멘트는 올해 실적 예상치가 한 1,66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단이 한 100억 정도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 대비 이제 캐패시터 필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게 실적단이 굉장히 OP 마진 향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멘트가 된 거죠. 근데 이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 경우에는 전 세계 수요의 90%가 도레이 첨단 소재가 거의 독점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거의 독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도레이도 참 이것저것 많이 만드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용 뭐 캐패시터 필름 개발을 완료해서 완성차 업체에게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삼영이 알려져 있고 이 하반기 캐패시터 필름 신규 라인 또 가동이 되면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캐패시터 필름 3개 라인 월 530톤 가동 중인데 신규 라인은 월 400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율 개선이나 비용 절감도 될 수 있고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네.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 국산화에 따른 중장기 성장 잠재력도 보유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캐패시터 필름 단가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확실히 좀 킬로그램당 최근에 많이 치솟았죠. 4,000원대 뭐 중반에서 뭐 4,000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 5,700원대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캐패시터 필름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필름 수요가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킬로그램당 5,700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킬로그램당 5,000원. 이 돈이 됩니까? 뭐 근데 이제 실적단위 OP 마진이 좋아지고 또 이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25년 기준이면 전체 사명의 전체 매출액의 한 볼륨의 한 50% 이상이 이제 이 캐패시터 필름으로 채워진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국내에는 사명이 이제 유일한 회사잖아요. 국내에는 예. 경쟁사가 없죠. 글로벌리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그다음에 왕자 제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국내에서는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네.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캐패시터 필름 가동률 추인데 거의 풀 가동하고 있죠. 2020년부터 93%, 95%면 이게 거의 풀 가동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캐펙스 증가가 안 되면 이게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를 만들었다 보는 거고 기존 그 캐펙스보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보다 좀 더 많은 캐펙스를 추가 이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삼영이라든지 성문전자, 뉴인텍, 성호전자 이런 종목들이 네. 이 캐패시터 필름 관련하고 오늘 급등세를 좀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패시터 필름은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격의 결정은 뭐냐면 얼마만큼 얇게 만드냐. 아,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예, 기술인데 이제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은 얇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저 잘 만드는 회사가 또 예,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도레이 첨단 네. 소재가 전기차용을 90% 점유하고 있는 거는 얇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아하. 지금 솔직히 전기차용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네. 전기차 대수가 별로 적으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도라이 첨단 소재가 라인을 그 기존 전기 뭐 여러 가지 용도용에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왜냐면 가격이 거의 3배 내지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 가격이 캐패시터 필름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네.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쪽으로 가면서 전기차용 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캐패시터 필름이 모자라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쇼티지가 효과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그 두꺼운 캐패시터 필름은 다 잡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조금 더 얇게 만드는 것들이 점점 생기면서 얘네도 불과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두꺼운 거는 가격을 싸게 만들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도레이 첨단 소재가 전기차 쪽에 캐패시터 필름을 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는 적자 아니면 BEP 정도 됐었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영업이익률이 한 7에서 8%씩 올라가고 지금 이제 그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아직 얘네는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을 못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들기 위해서 협업하면서 그래서 네. 2024년 정도, 내년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얇게 만들면 수율이 중요한데 수율이 잘 안 나오는구나. 수율이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관점에서는 네. 그 전기차용은 만들긴 만들고 이쪽 중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게 네네. 오히려 영업이익률도 증가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MLCC도 똑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얇은 MLCC를 만들기 때문에 핸드폰 들어가고 사막 콘덴서는
그 웬만하면 만들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효과. 그게 이제 지금 사명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얇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오카모토라고 일본에 또 얇게 만드는 걸 잘하는 회사가 또 있는데 혹시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제품인가요? 얇게 만든다는 게? 혹시 우리 부장님도 많이 저질이신가요? 아니죠. 근데 저는 그냥 정프로님의 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유추해봤을 때 그냥 유추가 딱 됩니다. 얇게 만든다는 건데 일본 제품이고. 네네네. 네, 그렇다면 네. 0.01mm까지 지금 도전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답은 제 네. 생각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0.01mm면 사실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아니 삼성전자나 TSMC가 뭐 2나노 도전하는 것과 거의 저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네. 굉장히 초정밀 공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튼 그 캐퍼시티 필름 찢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죠. 자, 아니 전기차용도 찢어지면 안 되죠. 아헤이. 자, 다음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좀 일부 개별 기업 모멘텀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도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제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과 관련된 정부 사업 최종 선정 이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요. 뉴로메카도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을 하면서 이 북미 협동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는 올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들도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도 뭐 예를 들어서 뭐 SPG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 라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또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쪽에서 또 로봇 관련된 뭐 감속기 관련 회사를 또 뭐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SPG나 SPB테크나 등등 관련해서도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가 아마 LG 쪽에서 투자가 들어갔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이제 협동 로봇 북미 시장에 또 본격 진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확장세의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고 그냥 개념상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매출 단위 좀 성장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주가가 기대감으로 이제 실적 대비 너무 빨리 올라갔던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빠지기도 하고 쉬기도 했지만 아마 그 가운데 실적 성과를 내는 종목들은 꽤 로봇 관련주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는 로봇 관련 매출이 500억을 넘는 회사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볼륨이 성장이 나온다고 시작하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부 개별 기업 모멘텀을 가진 로봇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축되면서 뭐 반도체나 인터넷주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IT 쪽이나 이쪽은 사실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았고요. 역시 이제 퀄컴과 AMD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이제 이런 그 반도체나 인터넷주의 하락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퀄컴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좋지 못했는데요. 지난밤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빠졌고, 엔비디아도 1.45%, 메타도 빠졌고, AMD는 특히 이제 9.2% 이상 뭐 대형주에서 이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마 1.3% 지수가 이제 빠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IT 쪽이 별로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뭐 반도체 관련 주라든지 이런 쪽도 좋지 못했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다가 뭐 LG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인터넷 IT 대표주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인 또 성장주로서 약간 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일부 게임주들, 뭐 엔게임이나 NC소프트, 룽트코리아, 위메이 등등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주 관련주도 네. 역시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핵융합 기술 쪽에 또 관심이 좀 몰렸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기술은 조금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게 저도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언론에 따르면은 샘 올트먼 그 오픈 AI CEO,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그다음에 피터 틸 페이팔 관련된 CEO, 그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다음에 마크 베니오프 셀즈포스 관련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자들이
핵융합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추진했던 핵융합 발전에 민간업체가 또 뛰어들면서 투자 열기가 어느 정도 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테마성인 이슈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명 이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핵 폐기물이나 그다음에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네.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융합 산업협회 FIA에 따르면 지난해 50억 달러 이상의 민간 자금이 핵융합 분야에 투자가 됐고 투자받은 업체 7군데는 최소 2억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라고 알려집니다. 2억 네. 달러면 2천억이 넘잖아요. 큰 폭의 이제 조달 자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핵융합 관련된 에너지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일진파워, 다웬시스, 비츠로테크,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부각이 됐고요. 핵융합 응용 부분에서 요구되는 고자기장 특성에 맞추어서 전용 초전도층 성막 장치, 이 PL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층 성막 장치로 불리는데 PLD 시스템의 구축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는 서남이라는 종목도 이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또 섹터들 이슈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는 배터리 네, 또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된 네. 이분이 계신 곳이 배터리 인사이드 예. 라는 곳이죠. 예. 네, 아마 배터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배터리 그 안의 이야기 깊숙하게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또 어린이날 어디 가셔야죠? 네, 둘째가 8살이니까 8살이면 그 롯데월드 어떠세요? 내일 좀 비가 온다 그래서 네, 이제 실내. 야외로 나가야 되나 실내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니면 진짜 저는 이제 비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비를 한번 맞춰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흠뻑. 아, 요즘에 독감이나 이런 게 애들 기관지 이 환자가 너무 비 맞는다고 많아가지고 뭐 독감 걸리면. 감기 환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유아 청소년과 가면 아유, 감기도 좀 걸려봐야죠. 대기가 한 100몇십 명씩 돼 있더라고요, 애들이. 간절기니까. 네, 아무래도. 엄청나게 지금 감기 환자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걸로 곧 이제 결정이 되겠죠. 곧 결정이 됩니다. 예, 네네. 네, 하여튼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고 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고. 글쎄요, 첫째는 취업해가지고 지금 월급 받고 다니는데 참 이게. 벌써 취업했어요? 네. IT 회사의 그 개발자로 지금 취업이 돼 있는데 개발자 월급. 이제 신입이니까. 야, 개발자들 요즘 괜찮은데. 네. 근데 둘째가 8살이니까. 그러면 둘째를 네. 첫째한테 키우라고 하신 게 어떨까요? 첫째도 바쁘기 때문에. 첫째도 바쁘니까. 네. 예, 또 본인 사생활도 있고 곧 또 본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에이, 그래도 키워준 지금까지 저희가 있는데. 그래도 하라고 본인도 하세요.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빨리 이제 결혼을 해야죠. 첫째도 이제 나이가 이제 그럼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할아버지. 예, 첫째가 빨리 이제 만약에 애를 가지면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박근영 할아버지.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여튼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네, 네.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야, 할아버지.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